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오늘 국무회의에 명태균 특검 법안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두고 판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 사이 명태균 씨는 계속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보조기구라도 차고 국회에 나가 증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이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을 조사 중입니다. 100억 원대 시세 차익 의혹이 제기됐는데 야당은 김건희 여사의 연루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마약 사건으로 신원이 특정된 뒤에도 53일이 지나서 검거됐습니다. 늑장 수사인지 아닌지 짚어보겠습니다. 함께할 네 분을 소개해드리고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작심 폭로를 하려는 걸까요? 증인 채택 이후에도 국회에 나오지 않았던 명태균 씨가 이번엔 나오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명태균 씨는 노영희 변호사와의 접견에서 국회 증언 얼마든지 하겠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법사위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던 지난달 19일엔 무릎 상태가 좋지 않아서 출석하지 못했는데요. 이번엔 보조기구를 차고서라도 나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주요 정치인 30명을 죽일 카드가 있다. 내 말에는 증거가 다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오늘 명태균 특검법을 국무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않았지만 명태균 씨가 국회에서 직접 입을 열게 된다면 상황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특검법 통과와는 별개로 이 또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네, 오늘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명태균 특검법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언급도 없었고요. 왜 그랬을까? 이게 궁금해지는 점인데 아직 시간은 있어요. 3월 15일이 기한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국무회의 특히 이제 비공개 간담회 등에서 마은영 재판관 임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명태균 특검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두 가지 관전 포인트였는데 결국에는 둘 다 어떤 언급도 없었고 명태균 특검법은 심지어 이제 상정도 국무회의 보고도 안 했죠. 예. 그래서 일단 마은영 재판관의 경우에는 이거는 뭐 헌법적 책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대놓고 그냥 위헌하겠다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명확하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실은 뭉개고 있기 때문에 참 무책임하다. 부총리면 그래도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뭉개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고 저는 헌재에 대한 도전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명태균 특검법은 지금 뭐 각종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이를테면 오세훈, 홍준표 두 시장이 아무리 반발하고 관련 없다라고 큰 소리로 주장해도 그거를 탄핵시킬 수 있는 다른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대로 두고 볼 수 있을 것인가. 특히 검찰은 강건도 불구경하듯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예. 왜냐하면 핵심으로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김건희 여사를 곧바로 포토라인에 세워야만 검찰의 수사의 진정성을 우리가 엿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누누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보고만 있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이 특검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루는 것 같습니다. 15일까지 이제 기한인데 정말 빨리 공포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대로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루면서 어쩌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 이후까지가 될 수도 있어요. 시점으로 봐서는 11일이나 14일에 선고를 한다고 치면 예. 15일까지니까 그런 점에서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뤄보자라는 심산인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이 기각될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한 총리에게 미뤄볼까라는 마음도 동시에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한덕수 총리가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고 그 시점이 이번 주 아닐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상목 권한대행의 이 특검에 대한 고민의 시간은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표와 관련한 행사 시한이 3월 15일이니까 예. 그때까지 시간을 좀 두고 상황을 지켜볼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요. 그 근본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는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빈자리를 권한 대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이전에는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했었는데 그 두 분의 권한을 대행하는 입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아니면 한덕수 국무총리였다면 어떤 판단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이 특검 법안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우리 당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번에 탄핵 재판 결과 이 기각이 돼서 권한 대행으로 복귀할 것을 거의 기정사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복귀 시기가 아주 임박해 있는 상황에서 굳이 그 최상목 권한 대행이 어떤 다른 정치적 리스크를 안고 이번 제2국권을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하는데 예. 어떤 시간을 좀 두고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게 최상목 권한 대행의 판단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예, 3월 15일까지고요. 시간은 가고 있지만 아직 10하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명태균 씨가 계속 어떤 입장들을 여러 채널을 통해서 내고 있거든요. 오늘 새롭게 나온 소식은 보조기구를 차고서라도 국회에 나가서 증언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지난 내란 국조특위 마지막 청문 때는 명 씨가 건강 때문에 내가 못 나간다 이렇게 밝혔는데 불과 10여일 만에 입장이 바뀌었어요. 네, 계속 그 본인의 입장을 빌드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특검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오면 그 사람과 본인이 어떠한 정치적인 거래를 했고 내가 명태균 씨가 그 정치인에게 어떤 도움을 줬는지를 폭로하겠다 이런 얘기로 했었는데 이후에도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변화가 없자 지금 장외 여론전을 더 강화하면서 일단 검찰을 압박하는 것이고 예. 검찰 압박을 넘어서 특검법을 통과를 하는 것에 더 압박을 가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면에는 내면에는 저는 이것도 보이는 것 같아요. 사실 요새 상황을 보면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형태이지 않습니까? 사생결단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결국 곧 자기가 살 국리를 계속 찾고 있는 하나의 방편 아닌가 싶고요. 그 이전에 그러니까 계엄 이전에 있었던 구속 전에 많은 전방위 로비를 통해서 본인의 구명 로비를 했던 것도 이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구명 로비가 물밑에서 구명 로비가 성공하지 못하고 그리고 계엄이 나고 국회의 모든 정치인들이 본인을 사기꾼 취급하고 이러기 때문에 장외 여론전과 검찰을 압박하고 특검법을 더 압박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걸겠다 이런 취지로 오늘 얘기한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예, 일종의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용남 의원은 어떤 생각입니까? 일단 명태균 씨가 작년 9월 5일부터는 완전히 전국을 들썩들썩하게 만들 정도로 초미의 관심을 받다가 12월 3일 밤에 계엄이 선포된 다음부터는 좀 잊혀졌습니다. 예.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지금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불구속인 상태처럼 뭐 활발하게 언론 접촉을 하거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는 상당히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명태균 씨가 이렇게 국회 출석 여부나 아니면 가끔 변호인을 통해서 내놓는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전국적인 관심을 조명받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보기엔 검찰 수사에 지연해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런저런 의혹들이 그동안 많이 쏟아졌는데 검찰 수사가 제대로 결과로 뭐가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의 공식적인 수사기관의 어떤 확인은 없고 명태균 씨는 이런저런 이야기나 증거를 하나둘씩 릴리스하면서 다시 본인이 어떤 주도권을 쥐고 지금 나가고 있는 형국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명태균 씨는 범죄 혐의로 지금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고 또 추가로 기소될 수 있는 혐의가 많은 상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의 입에만 의존할 게 아니고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 다 확보가 됐잖아요. 이른바 황금폼 세대의 USB까지 검찰이 다 확보를 했기 때문에 신속하게 수사 결과를 검찰이 한 발짝 먼저 내놓는 게 필요한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명태균 씨가
본인이 주도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범죄 혐의자의 입에 의존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은 검찰의 늑장 수사도 원인이 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신빙성 여부에 대해서 명 씨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새롭게 주장하는 것이 정치인 30명을 죽일 수 있는 카드가 있다라고 주장까지 하고 나섰습니다. 30명이라는 숫자까지 특정을 했고요. 이렇게 숫자를 정확히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더해서 전부 증거가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의 신빙성을 봐야 될까요? 저희가 다 경험했듯이 명태균 씨가 뭐 잘한 건 없습니다, 지금. 뭐 여론조사 조작하고 이런 거는 명백히 불법적인 것이고 잘못된 일이죠. 그런데 명태균 씨가 얘기했던 것 중에서 약간의 과장이나 이런 건 있지만 실제로 결국에는 증거로 드러나고 대체로 사실인 거를 저희가 다 목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거짓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보니까 작년에 이 사건이 이제 처음 불거졌을 때, 그때 명태균 리스트가 한 27명 정도가 나와서 저희가 이제 그때 또 얘기를 한 바가 있었는데, 예. 30명이면은 거기에 플러스 알파이거나 아니면 또 다른 명단이 뭐 뭔가 교집합이 될 만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명단만 이렇게 나온 바가 있었는데, 지금은 30명을 죽일 수 있는 카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카드라는 거는 명확하게 짚어서 죽일 수 있는 카드, 증거가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굉장히 저는 상당히 신뢰할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당사자들이 반발해도 증거로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무시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도와주고 고맙다고 해도 지금 모자랄 판에 막 본인을 사기꾼, 잡범, 뭐 돈이나 바라는 그런 식으로 취급한 데 대해서 굉장히 지금 그 자괴감에 빠져 있고 거기에 네. 대해서 배신감, 분노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좌시하지 않겠다, 내가 증거 가지고 있다라고 경고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또 이런저런 그 내막들을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일정 부분 알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불 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서 그렇게 반기를 들고 나서고 있고, 그걸 보수 괴멸시키려는 정치 공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체로 사실일 걸로 저는 예. 생각합니다. 범죄인이긴 하지만 그동안의 증거나 신빙성으로 좀 뒷받침된 부분도 있다, 이 말씀이네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명태균 씨가 국회에 나와서 국정조사에 나와서 본인이 더 밝힐 게 있다면 밝힐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명태균 씨 게이트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특검 공세를 하고 있고, 그것을 뭐 국민의힘이 마치 회피하는 듯한 이 공세, 뭐 의견들을 많이 내고 있잖아요. 이럴 바에는 차라리 모든 그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알고 있는 명태균 씨가 국정조사에 나와서 떳떳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자료가 무엇이고 이것이 국민으로부터 평가받았을 때 예. 정말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 30여 명이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사안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정치가 더 깨끗해져야 하고, 그 깨끗한 정치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더 좋은 정치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명태균 씨가 이른바 정치 브로커 또는 컨설턴트로 역할을 하면서 우리 정치의 어떤 부정적인 측면, 깨끗하지 못한 측면을 공론화하고 있잖아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과거 구태 정치와 이별할 수 있다면 그런 계기가 되는 좋은 재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지금으로서는 명태균 씨가 얘기하는 30여 명의 정치 생명을 끊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본인의 생각일 뿐이지, 그게 실제로 그 사람들 연루된 정치인들의 정치 생명을 끊을 정도의 파괴력을 갖고 있을 것 같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명태균 씨 측은 계속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거든요. 조기 대선이 이뤄진다면 꼭 출마하고 완주하라, 이런 이야기까지 방송 인터뷰에서 하고 있는데, 일단 듣고 나서 논해보죠. 오세훈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서 뭐 명태균 씨에 대해서 사기꾼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데, 예. 저희로서는 도움을 받으셨는데 왜 그렇게까지 진술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조기 대선 꼭 출마하시고 중간에 드랍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예. 윤재관 의원님, 어떤 네. 의미로 들립니까? 명태균 씨가 최근에 한 말 중에
시골에서는 잔칫날 돼지를 잡는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정치권에서 제일 큰 잔칫날은 이제 대선일 것이고 그 대선을 계기로 해서 오세훈 씨의 그 민낯을 그대로 까발리겠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최근에 한 바 있습니다. 그러한 취지로 이해하면 딱 적당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오세훈 씨와 관련돼서 오세훈 씨가 그동안 계속 해명해 왔던 것들이 사실이 아님을 아주 구체적인 내용까지 거론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2번밖에 만난 적이 없고 오세훈 측에 의하면 초창기에 만났다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내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번이 아니고 7번이고 그 7번은 어떤 자리이고 어떤 목적에 의해서 만났는지 장소와 내용을 특정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가령 예를 들어서 21년도에 있었던 서울시장 선거, 보궐선거 때 단일화가 몇 차례가 있었는데 단일화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후보자를 설득하는 거를 명태균 씨가 오세훈 캠프 측과 같이 상의해서 하고 그리고 또 나경원 후보와의 여론조사 단일화 과정 속에서 여론조사의 문항을 오세훈 측에 유리하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까지 조언을 한 내용들을 변호사를 통해서 계속 알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내용들이 객관적 사실과 비교 크로스 체크 해보면 대부분 다 사실이거든요. 당시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명태균 씨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사실에 가까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세훈 시장이 전혀 입장의 변화라든가 미안함이라든가 인간적인 도리라든가 이런 걸 하지 않고 한 사람을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더 이상 잃을 게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던지는 그런 폭탄 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오세훈 시장과 관련돼서는 완주하라라고 하는 것은 절대 드롭하지 말고 그 하나하나의 과정 속에서 당신과 내가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씩 공개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사람을 참 피말리게 해서 타격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선언한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예. 30명이라고 숫자는 특정하면서도 다른 인물들은 이름을 거론 안 하고 오세훈, 홍준표 계속 이렇게 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은 뭐 다른 정치인들보다는 그 대표적으로 두 사람이 일단은 대권 주자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당장 그러니까 선거를 치러야 되는 입장이고 전국적인 인지도나 지명도도 워낙 높은 정치인들이고요. 그리고 이유를 찾자면 오세훈 시장은 2021년 4월 7일 날 있었던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명태균 씨의 주장에 의하면 자기 도움을 받아서 당선이 됐는데 그 이후에 배신했다. 예를 들어서 당시 원외로 국회의원이 아니었던 김영선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서울시장이 임명권을 갖고 있는 SH 사장 같은 데 임명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딴 사람을 임명했다. 그리고 당선 이후에 어떤 보답 내지는 돌보지를 않았다는 측면에서 배신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고요. 예. 홍준표 시장과 관련해서는 작년 9월 5일 날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가 터진 이후에 명태균과 홍준표 시장과의 어떤 연관성에 대한 기사가 나오니까 가장 먼저 가장 직접적이고 좀 모욕적인 언어로 명태균 씨를 이른바 끊어냈거든요. 예. 명백히 사기꾼 내지는 본인 홍준표 시장이 직접 상대할 이유가 없는 좀 질이 낮은 사람으로 그 모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정치적인 보답을 하지 않았고 무시했다. 예. 예. 그런데 그 지금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가장 펄쩍 뛰고 있는 사람도 두 분이라는 것은 인식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이나 명태균 씨가 주장하는 것이 정말 허황된 주장이고 본인들이 알고 있는 사실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하니까 특히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검찰 수사든 아니면 특검이든 피할 필요가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명태균 씨가 이번에 국정조사에 나오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니까 나와서 본인이 알고 있는 거 충실히 얘기하고 그리고 그 상대방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시장은 어떻게 그 명태균 씨의 주장을 반박하는지 이걸 보시면은 정확한 진실이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상황을 좀 짚어보면 내일부터 이틀간 강혜경 씨 등을 참고인 조사하기로 됐다라는
기사가 나가고 있고요. 오세훈, 홍준표 시장과 관련한 조사일 것이다라는 전망성 보도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두 시장의 입장은 정광재 의원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일관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미공표 여론조사를 받아본 적이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2월 26일 입장문이고요. 그 같은 날 연합뉴스 TV 인터뷰에서 사기꾼이 능해도 없는 걸 만들 수 없다. 그리고 이틀 뒤에는 명태균은 2021년 2월 중순에 끊어냈다라는 입장을 순차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특검이든 검찰 조사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 마음대로 해보라. 사기꾼의 거짓말이 나라를 뒤흔드는 세상이다. 그거 정상 아니다. 라고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네, 2월 25일에 나온 입장이고요. 네, 명태균 씨 얘기는 여기까지 해보고요. 오늘 금감원 관련 소식이 뉴스로 주목을 받았는데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을 금감원이 포착하고 그 규모가 100억 원대 시세 차익이라는 의혹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곧바로 민주당이 입장을 냈는데요. 특검으로 밝혀야 된다.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에 대한 입장입니다. 다시 특검을 해야 한다는 그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금감원의 이번 조사가 궁극적으로는 김건희 여사 혹은 멋쟁 해병이죠. 이종호 씨의 그 3부 체크해봐라라는 그 이종호 씨의 의혹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의견들을 한 번씩 들어보죠. 김희정 의원님. 역시 정권이 저물어 가니까 하나둘씩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금감원에서 한국거래소에서 이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작년 10월에 금감원에 얘기를 했는데 이제서 이게 이제 보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난 4, 5개월 동안 금감원은 도대체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그래서 당시에 그 멋쟁 해병 단톡방에서 3부 체크하고 이런 얘기 나왔을 때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3부가 골프 3부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국민을 기만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당장에 또 군에서 그 골프 3부 없다. 군에서는. 예, 3부 골프라는 게 이제 골프 야간 골프로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 없다고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이제 굳이 이제 뭐 부인하면서 이게 골프 얘기였다 이렇게 우겼던 그런 기억도 나는데요. 결국에는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100억대 시세 차익을 보고 2023년 5월 달에 1,000원대였던 주가가 두 달 뒤에 폭등해서 5,000원이 넘는 예. 그래서 시세 차익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재벌은 남 못 준다고 개 못 준다고도 하죠. 못 준다고 저는 뭐 빈번했던 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이거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김건희 특검 해야 된다고 얘기했음에도 뭐 그냥 검찰 수사도 제대로 안 됐던 것이고 특검도 결국에는 국민의힘 반대하고 또 거부권 행사 남발하면서 안 됐던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확실하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한 주가 조작은 없었는지 그것까지 저는 면밀히 살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예, 저는 기승전 김건희 여사 이 공세를 민주당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김건희 여사 특검 공세가 뭐 새삼스러울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주가 조작과 관련한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기 때문에 엄단해야 하는 범죄인 건 저 누구나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관련해서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와 김건희 여사가 과거에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인연을 바탕으로 그러면 삼부토건과 관련해서도 일종의 거래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역할이 있었다.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 건데 예. 지금 김희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감원에서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판명을 한 거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대주주가 100억 원대 차익을 봤다고 하니까 검찰 조사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저는 이제 검찰이 그렇게 뭐 눈치를 김건희 여사 눈치든 윤석열 대통령 눈치든 볼만한 위치의 상황에 있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사 결과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었는지 개입하지 않았었는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특검 사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금감원에서 조사하면 어차피 범죄 혐의점이 있으면 검찰로 넘어가게 네. 돼 있다 이 말씀이네요.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가 됐었잖아요, 당시에. 그랬었죠. 투자자들 사이에서. 네. 그래서 삼부토건의 주가가 2023년 7월 17일 찾아보니까 5,010원까지 급등을 합니다. 최고점을 찍었는데 이종우 씨의 그 멋쟁 해병 단톡방의 3부 체크는 2023년 같은 해 5월 14일로 기록이 돼 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관련된 대통령의 일정들이 그 즈음에서 있었고, 그래서 이 내용과 우크라이나 관련 내용 그리고 마지막에 고점을 찍었던 5,010원, 이게 뭔가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은 계속 남아 있긴 해요. 근데 합리적인 의심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것들이 맞물려서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카톡에 문자가 오고 가고 했던 사실이 알려지고 그 다음 날 우크라이나 영부인이 김건희 여사를 예방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추경호 부총리가 우크라이나 부총리를 만나서 경제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니까 시장에서는 당연히 우크라이나 재건주, 그리고 특히나 권력이 미는 재건주로 낙인이 찍히면서, 좋은 쪽에 낙인이 찍히면서 그냥 폭등을 하기 시작한 거죠. 주가로 예. 보면. 그 과정을 보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번에 2월 25일 날 삼부토건이 법정 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이미 이제 회사가 망가졌다는 얘기고, 2020년부터 지금 2023년까지 4년 연속 영업 손실을 기록했던 회사예요. 그런 회사가 갑자기 거래량이 270배 뛰고 1,000원 하던 주가가 5,000원까지 뛰는 거는 합리적으로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국거래소가 이상거래의 시스템에 의해서 잡혀 있는 것을 계속 누른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지금 계속 누르다가 정권이 바뀌고 이게 밝혀지고 되면 이복훈 금감원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걸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판단하고 더 이상 누를 수 없어서 이게 대외적으로 공표된 것이다.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너무나 한가하게 아니 다음에 검찰 가서 수사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권력형 비리 사건이에요. 권력형 비리 사건에 국힘이 야당 시절에 그렇게 한가하게 그렇게 주장을 하셨나요? 우리나라가 권력을 이용해서 투자자들의 피해를 주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것을 신속하게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태평성대처럼 다음에 하겠죠, 검찰이 하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정치가 진짜 해야 될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정광재 위원 반론 잠시 뒤에 듣고요. 김용남 위원 의견 먼저 들을게요. 일단 이 삼부토건의 주가 흐름은 영부인과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의 측근의 행적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예.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주포였던 이종호 씨가 내일 3부 체크하고라는 메시지를 올렸을 때가 2023년 5월 14일, 그날이 일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장 시작하면서 주가 체크하라는 얘기였는데, 공교롭게 그날이 앞뒤로 상당 기간 동안 최저점을 찍은 날이에요. 2023년 5월 15일이요. 예. 그리고 5월 16일 날 어떤 이벤트가 생기냐면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의 영부인이 방한을 해서 영부인 회담을 김건희와 같이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주가가 꿈틀대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제 기억엔 폴란드로 기억하는데, 폴란드에서 열렸던 우크라이나 종전 이후에 재건을 논의하는 회의에 당시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함께 삼부토건의 대표이사가 그 회의에 참석하면서 꿈틀대고, 예. 또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아마 7월쯤이었던 거로 기억하는데, 폴란드를 방문했다가 극비에 우크라이나를 비밀리에 방문하면서 이제 그게 기사가 나잖아요. 그러면서 삼부토건이 이제 최고점을 찍었거든요. 근데 그때 재정 상태로 봐서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종전 이후에 재건 사업의 주도 업체가 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때 우크라이나가 전쟁 끝나면 재건에 몇 천억이 소요된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면서 삼부토건이 그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처럼
기사가 많이 났는데 문제는 우크라이나에 돈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재원에 대한 아무런 근거도 없이 호재성 기사가 나오면서 삼부토건이 5배 이상 급등했거든요. 근데 종전 재건 사업에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인위적으로 누가 세력이 주가를 끌어올리지 않으면 이렇게 5배 이상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제가 이거는 주가 조작의 냄새가 많이 난다고 했는데 금감원이 사실은 이 주가 조작과 관련한 의혹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게 작년 7월부터인데 이제서야 이제 주가 조작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결과를 내놓기 시작한 거죠. 예. 정권이 바뀔지는 모르겠으나 바뀔 때쯤 되니까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데 대해서는 세 분은 거의 비슷한 생각이시고 정강재 위원 반론하시죠. 아까 글쎄 모르겠어요. 예, 검찰로. 금감원이 일을 안 했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금감원이 조사 결과 주가 조작 혐의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으니까 본인의 역할을 등한시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모든 그 수사에는 절차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법 시스템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고 절차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모든 문제들을 다 이렇게 특검 만능주의로 해결한다는 것 자체가 기존에 갖고 있던 사법 시스템을 무시하는 행동이잖아요. 지금 예단을 갖고 검찰이 조사해도 김건희 여사에게까지 안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김건희 여사에까지 안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지금으로서는 검찰이든 금감원이든 김건희 여사에게 총구를 겨누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그 수사 과정을 기다리면 되는 거지, 왜 그걸 자꾸만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갖고 특검을 하자고 하는 거는 그건 정치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을 특검으로 밝혀야 한다가 아니라 검찰 수사로 밝혀야 한다는 것은 가능한 얘기다. 당연하죠. 예.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예. 반론하겠습니다. 짧게 해주시죠. 예, 한 번도 이 정부에서 특검 없었습니다. 모든 사안이 그렇게 특검을 하지 못할 정도의 정치적인 사안이었을까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예. 특검 얘기는 많은데 실제로 특검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의견도 듣고 마무리를 하죠. 다음 이철규 의원 아들의 대마 미수 혐의 사건,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 뒤에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아들이 마약을 구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이 오늘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경찰이 오늘 이 사건과 관련해서 브리핑을 진행한 건데요. 10월 29일 112 신고가 들어왔고 1월 3일 피의자 신원을 특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월 25일 피의자를 검거한 건데요. 특정부터 검거까지 53일이 걸린 겁니다. 모발 정밀 감정은 그 이후에 이뤄졌다고 합니다. 그러자 곧바로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신원 특정 후에 모발 검사까지 너무나도 오래 걸린 게 아니냐라고 말입니다. 혹시 늑장 수사 아니냐 이런 맥락으로 읽히는데요. 그러자 경찰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마약 상선을 잡기 위한 수사 등을 함께 하느라 그랬다고 말이죠. 하지만 이런 설명에 대해서 통상의 수사 과정과 비교해봤을 때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이런 반박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죠. 이 사람을 잡아야지 상선을 특정을 하지. 이 사람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상선을 잡을 방법은 그 마약 수사라는 것은 투약사범 아니면 이게 뭐 그 매수사범에서 공급사범으로 다 올라가는 수사인데, 일단 이게 단계별로 해서 사람을 일단은 특정을 하고 체포를 하고 검거를 하고 그런 절차로 타고 올라가는 수사거든요. 공교로운 부분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한 언론은 이철규 의원 아들을 수사했던 형사과장이 최근 총경 승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단순히 정치인 아들 마약 미수 사건으로 끝날지 더 큰 사건으로 번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네, 이 사안은 시점별로 정리를 좀 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수진 앵커가 잘 짚어줬는데요. 다시 한번 그래픽을 보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건이 최초 신고가 접수된 게 지난해 10월 29일이고요. 피의자가 누구인지 특정해서 사건 자체가 입건된 시점은 올해 1월 3일입니다. 그런데 피의자를 검거하기까지 53일이 걸렸고요. 그 시점은 2월 25일, 그 뒤에 조사가 이루어졌고 아마 마약 관련 검사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월 28일 해당 사건이 첫 단독 보도로 언론에서 보도가 됐고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도로 역순으로 가보면 보도 3일 전에 검거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53일 이전에 이미 피의자 신원은 특정이 돼 있었습니다. 입건이 됐지만 왜 검거가 늦었을까? 저 53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라는 점이 의구심이 듭니다. 네 분의 의견을 다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김희정 의원님, 늑장 수사로 보입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게 보이죠. 작년 10월에 일어난 사건인데 이제서야 보도가 되고 그걸 또 이제서야 알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철규 의원의 말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죠. 이분이 그 경기지방경찰청장도 했고 또 경찰청 정보국장 출신 아닙니까? 예. 최근에 어떤 보도들을 보니까 그 서울의 소리 김건희 여사와 7시간 통화했던 그 문제의 이명수 기자와 통화를 하면서 뭐 이런 걸 물어보니까 이명수 기자가 화들짝 놀라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장면을 봤거든요. 그 정도로 정보에 능한 경찰 출신인데 다른 일도 아니고 자기 자식에 관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이 처음 있는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전력이 있는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걸 이제 알았다라고 저는 이건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보고요. 이분이 그 디올백을 국가기록물이기 때문에 반환하는 게 국고 횡령이라고 주장했던 분 아닙니까? 그런 어처구니 없는 얘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했던 분인데 뭐 자식과 관련된 일이라고는 합니다마는 이렇게까지 몰랐다라고 발뺌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왜 관련 그 경찰은 왜 승진하고 이럽니까?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납득할 수 있는 그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더군다나 2023년에 보니까 막 그 청소년들 마약 뭐 퇴치 관련한 캠페인에도 참여하고 뭐 간담회도 참여하면서 굉장히 주장했던 분인데 마약이 끊어야 된다 이랬던 분이고 이 정권이 또 마약과의 전쟁을 부르짖었던 그런 정권인데 민망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분이 신윤핵관 중에 윤핵관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참 문제가 많았다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하나씩 둘씩 스멀스멀 다 올라오는구나. 그래서 권력이 참 비정한 거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예. 누구보다 이 사안에 대해서 당혹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저는 이철규 의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모든 일이 다 자기 뜻대로 되면 좋겠습니다만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자식만큼 그 본인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없더라. 예. 이 이철규 의원의 아들이 30대고요. 독립가정을 유지하고 있고 뭐 같이 생활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들이 이런 일에 연루됐다는 것을 아들이 얘기하지 않는 이상 아버지가 쉽게 알 수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그 좋지 않은 일에 대해서 자식된 도리로서 아버지에게 가능한 숨기고 싶을 때까지는 숨기려고 하는 게 그 아들의 마음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이철규 의원의 아들과 관련한 대마 의혹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크게 논란이 될 만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만한 주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철규 의원도 대단히 송구하다는 뜻을 정하고 있고 아들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연좌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네. 아들 문제에 대해서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도 일정 부분 좀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철규 의원 뭐 사과했고 아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벌을 받고 그 법적인 책임을 지면 되는 겁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왈가왈부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철규 의원이 일단 사과의 뜻을 밝혔고요. 3월 1일 시점입니다. 자식 일에 대해서 심히 송구스럽다. 잘못이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한다. 수사 성실히 받도록 조치할 것이다라고 연합뉴스의 보도를 통해서 입장을 내고 그 뒤에는 입장을 아직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의원이 책임을 져야 된다 아니다라는 그 논점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53일 동안 혹시라도 수사가 늦어지는데 뭔가 개입한 것 아니냐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경찰 고위직 출신이기 때문이고요. 또 여당의 핵심 인사이고 그래서 그런 의혹으로 지금 번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들이 마약을 했으니 아빠가 정치인이니까 책임져야 된다 이런 논리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아빠가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이용을 해서 이번 마약 사건을 덮었는지 그리고 무마하려고 했는지가 지금 핵심인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좀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말씀하셨듯이 고위직 경찰의 두 번째 고위직을 지낼 뿐더러 계속 지금 정치권에 진출하고 난 뒤로부터는 경찰 인사에 이철규 의원이 많이 개입됐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많은 사람들의 회자가 됐던 그런 적도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의혹 제기는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특히나 아들의 문제를 전혀 몰랐다고 계속 발뺌을 하니 진짜로 몰랐을까를 가지고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는 일이 50 며칠 동안 특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알려지지 않았다. 이 기간이 혹시나 무마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기간이 아니었을지에 대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또 하나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조국 혁신당이나 민주당 소속의 정치인의 아들이 만약에 저렇게 했는데 50 며칠 만에 밝혀졌어 봐요. 세상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정치인 제가 몰라봐도 가루가 됐을 겁니다. 그거를 본다고 하더라도 예. 지금의 의혹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명할 것은 해명이 분명히 해야 되는데 본인은 해명을 하다가 이제 말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욱더 의혹이 증폭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도 아까 삼북통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마무리돼가는 과정 속에서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자기가 책임을 안 져야 되는데 책임을 원팍 뒤집어 쓸 사람들이 이제 밝히고 있는 그 과정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수사 경험이 많은 김용남 의원이 보시기에 예. 53일이나 걸렸다. 뭔가 의심적인 부분이 있나요? 이상한 일이죠. 예. 마약 사범이 왜 신속한 체포가 중요하냐면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마약 사범을 체포하면 제일 먼저 소변을 이용해서 간이시약으로 검사를 하는데 그거는 최근 일주일 안에 복용한 마약은 검출이 되지만 시간이 조금 더 지난 거는 검출이 안 돼요. 반감기 때문에 그렇죠. 예, 반감기. 예. 그러다 보면 이제 모발로 분절 검사라고 해서 모발을 이렇게 잘라서 언제쯤 마약을 복용했는지 검사하는데 사람이 보통 이 모발이요. 한 달에 1cm 내지 1.5cm가 자랍니다. 예. 그러니까 53일을 늦게 검거했으면 인적사항을 확인하고도 2달 가까이 늦게 검거를 해서 조사를 시작하면 그 사이에 머리를 잘랐으면 없는 거예요. 그 전에 복용한 거는 모발에서 검출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금년 1월 3일 날 인적사항을 확인하고도 53일을 늦게 소환 조사를 했다는 얘기는 그 사이에 몸 안에 남아있던 마약 성분이 모발이나 채모를 통해서 검출될 수 있었던 마약 성분이 다 없어질 시간을 벌어줬다고 볼 수도 있을 정도예요. 근데 네. 이철규 의원은 경찰의 2인자라고 불리는 치안 정감으로 경기도 경찰청장을 지낸 사람이고 이 정권의 실세라고 누구나 다 아는 소문난 찐윤 의원이었기 때문에 경찰에서 승진하려고 이철규 의원에게 목매는 사람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정말 몰랐다고요? 최근까지? 예. 글쎄요, 저는 못 믿겠습니다. 보도가 나가기 전까지 몰랐다라는 거잖아요.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역시나 김용남 의원께요. 앞서 이제 김희준 검사 출신이죠. 마약과 강력범죄를 예. 수사를 전문으로 했던 김희준 변호사에 따르면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 이 사람을 잡아야 상선, 그러니까 윗선을 특정을 하고 잡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을 안 잡고 어떻게 윗선을 잡겠다라는 것인지 이게 예.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 통상적으로 이제 수사 기법과 다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서 금년 1월 3일 날 인적사항이 확인이 됐어요. 이름은 이준 땡이고 누구 아들이다. 어디 사는 누구다. 다 확인이 됐어요. 확인했다고 상선이 드러나나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검거해 와서 빨리 그 사람 마약 복용과 관련한 증거를 확보하고 모발과 채모 채취해서 언제쯤 복용한 게 이렇게 그 시기를 거의 특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증거를 빨리 확보하고 그 증거를 확보한 이후에 추궁을 통해서 약간의 그 수사기관 내지는 재판 과정에서의 선처를
해줄 듯한 하면서 이제 그거를 공적을 쌓는다고 하는데 실무적으로는 공적을 쌓아라. 그러니까 너한테 마약을 뭐 마약을 전달한 상선에 대해서 자백하라고 하면서 이제 위로 올라가는 수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김희준 변호사의 말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체포를 안 하고 상선을 파악하려고 시간이 걸렸다. 그건 정말 수사의 ABC하고 맞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얘기입니다. 그거는. 예. 마약 수사라는 게 투약사범, 매수사범, 공급사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서 그렇죠. 위로 수사를 올라가죠. 하는데 예. 특정해서 체포를 하고 검거를 해야 그 절차로 갈 수 있는데 그 절차를 가기 위해서 체포를 안 했다라는 의미로 경찰은 지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느낌이 들고. 저런 말도 안 되는 해명을 경찰이 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이거 뭐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자, 그리고 언론 보도가 나오기 전에 며칠 전에 검거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거가 돼서 언론 보도가 나간 건지 혹은 언론에 취재가 들어가니까 빨리 이제 절차를 진행한 건지에 대한 의구심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바깥에서 보기에는. 앞뒤가 이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언론에서 눈치를 챘다면 내부에서 정보가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다면 저는 이 또한 이제 정권의 누수 현상이라고 권력 누수 현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뭐 미리 몰랐다, 뭐 전혀 모르고 있었고 경찰에서 엉뚱한 해명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지금 눈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다른 얘기 긴 말 필요 없이 일반인이었으면 이렇게 합니까? 일반인 마약사범하고 동일 현상에 놓고 봤을 때 이게 만약에 조금이라도 다른 경로로 수사를 하고 있거나 봐주는 거였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것만 보더라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난번에 1월 초에 국수본에 방문해가지고 그 체포영장 집행 관련해가지고 그 우종수 국수본부장한테 막 협박하지 않았습니까? 뭐 훗날을 생각해라, 경찰 막 해체해야 된다, 선언해라, 막 이런 얘기하면서 이철규 의원이었나요, 협박했잖아요. 그때도? 이철규 의원이었죠. 예. 이철규 의원하고 김석기 그 의원, 경찰 출신들이 가가지고 막 협박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좀 언쟁이 있었고 억울한 국수본부장이 먼저 사과하고 이제 이랬는데 예. 저는 그것만 보더라도요. 내부에서 부글부글하고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다라고 내부에서 그 불만이 목소리가 높았다고 해요. 당시에도. 저희가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이제는 그 덮을 만큼 덮으려고 하다가 이제 터져 나온 거다. 그런저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네요. 예. 이 본질은 이게 그래서 덮으려고 해서 덮였다면 문제겠죠. 그런데 덮이지 않아서 보도가 되고 또 검거가 됐잖아요. 아니 네 달이면 그리고- 오래 덮은 거예요. 아이고,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 이철규 의원의 아들이라고 한 것이 특정된 시점이 저는 아직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문제의 본질은 이분이 권력을 이용해서 덮으려고 했다면 문제가 될 겁니다. 예. 그런데 그게 덮이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검거가 됐고 언론 보도도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굉장히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있는데 그 수사 결과 이유를 지켜봐서 이 사람이 정말로 권력 때문에 덮여졌고 또 다른 일반적인 사범보다 훨씬 더 감형이 된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근거들이 몇 가지가 계속 있죠. 근데 제일 마지막에는 이제 총경 그 담당 형사, 수사했던 형사가 총경으로 승진한 걸 보고 더욱더 그 의심을 짙게 들이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표적으로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입막음용의 인사로 활용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노력을 한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철규 의원이 만약에 그런 일을 했다면 조성현 대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했던 말을 꼭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예, 부하들이 다 알 겁니다. 예. 자, 윤석열 정부가 마약과의 사실상의 전쟁을 선포했고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유 중에 하나가 마약 관련 예산도 야당이 삭감했다라는 주장도 들어가 있었거든요. 굉장히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었는데 저 서초서 형사과장이 이번에 승진한 것이 이에 대한 보답이 아니냐라는
라고까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승진할 만했기 때문에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승진의 아주 유력한 대상자였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꼭 그렇게만은 또 믿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근데 그건 추가 보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 아닌가요? 왜냐하면 예. 대부분의 총경 승진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의 윤곽이 드러납니다. 아마 총경 승진과 관련해서 400명 정도의 총경 승진 대상자를 추설하면, 그러니까 올리면 그 가운데 100명 정도가 되는 걸 알고 있는데, 대부분 서초경찰서 형사과장을 정도로 한 커리어라면 예. 그 안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후보가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김용남 의원께 마지막으로 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너무 앞서간 의혹인가요? 이 승진 내정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는 것과 이 사건의 연관성 관련된 의혹이요? 인사는요, 소위 확정된 인사는 없습니다. 발표 날 때까지 온갖 변동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게 경찰 인사가 됐던 뭐 다른 기재부 인사가 됐던 뭐 하루 전, 몇 시간 전에도 뒤바뀝니다. 그리고 가장 치열한 인사 중에 하나가 총경 승진 인사예요.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 있는 사람 뭐 100% 승진한다? 그런 건 없어요, 세상에. 그리고 이 사건이 묻힌 거는 아니지 않냐라고 조금 전에 우리 정 대변인께서 말씀 주셨는데, 저는 묻혔을 수도 있을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 미수에 그친 사건은 작년 10월 29일에 벌어졌습니다만, 만약 이건 가정입니다만 뭐 작년 10월 초에 어떤 마약을 복용했다. 근데 그 사람에 대한 검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 사람이 머리를 깎거나 뭐 채모를 제거하면 안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빠른 검거와 조사가 중요한 것인데, 왜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도 53일 동안 소환 조사를 안 했느냐? 예. 저는 그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 그리고 전력도 있다면서요? 예. 예. 그러면 더더욱이나 해야 되는 거 아니었을까요? 아니, 왜냐하면 마약은 이게 이른바 중독 사범이기 때문에 보통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재범, 산범을 저지르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인적 사항이 확인되면 범죄 경력 조회를 바로 확인할 수 있고, 거기 이미 마약 사범으로 형사 입건이 된 적이 있으면 예. 또 다른 범죄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적 사항이 확인되는 즉시 검거하는 게 원칙이고, 다 그렇게 합니다. 이 사건 빼고. 이 사건 빼고 다 그렇게 한다. 예,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뭐 시청자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물론 이철규 의원의 입장은 아직까지 제가 지금도 확인 중인데요. 페이스북이나 이런 입장은 아직 안 나온 것으로 보여서요. 추후에 나오면 방송 뒤에 다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도록 하죠. 자,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 불법과 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 결의가 무시가 됩니다. 저 부수자! 불법 탄핵 재판을 주도한 운영대 이미선이 정계선인을 즉각 처단하자. 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탄핵 심판 막바지입니다. 헌재에 대한 공격이 도를 넘어도 너무 넘었다. 이런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선고일은 3월 7일, 14일이 거론은 되는데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또 최근에 이런 도 넘은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를 한번 유추해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의 노희범 변호사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요즘 방송을 워낙 많이 하셔서 힘드시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빨리 우리가 좀 원칙으로 좀 빨리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더 큽니다. 예. 자, 최근 나온
NBS 전국 지표조사라고 하죠.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헌재에 대한 신뢰도가 나옵니다. 신뢰한다 52%, 신뢰하지 않는다가 44%가 나왔거든요. 일단 저 여론조사 결과부터 답을 들어볼게요. 이게 정말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을 하는 것인가? 혹은 혹여라도 탄핵 심판을 기각할까 봐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포함될까? 혹은 탄핵 심판 과정에 대한 불신을 불지피는 일각의 주장이 과대대표돼서 그런 답변이 나왔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저는 헌법재판소가 저렇게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않는다는 퍼센티지가 44%라는 건 믿지 않습니다. 사실 그러리라고 보지는 않고요. 오히려 이 윤 대통령의 어떤 탄핵을 반대하는 그런 지지층에서 헌법재판소의 어떤 신뢰도를 저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과거 헌법재판소는 국가기관 중 신뢰도가 항상 1위였습니다. 거의. 왜냐하면은 정치적인 어떤 흐름이랄까요? 이런데 별로 바람을 타지 않았어요.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 이제 어떤 결정을 통해서 어떤 헌법의 해석이라든가 기본권의 확장 이런 거에 상당히 많은 이제 기여를 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어떤 결정이나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어떤 신뢰도가 가장 높은 기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앵커께서도 지금 아시겠지만 이 탄핵 심판 전에 헌법재판소의 국민의 어떤 신뢰도가 저렇게 낮다라는 어떤 여론조사나 그런 보도를 보셨습니까? 저는 처음 봤어요. 저런 조사도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예. 저는 헌법재판소야말로 정치에서 굉장히 멀게 있는 기관 중에 하나거든요. 최고의 사법기관이고,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어떤 신뢰도를 평가받거나 신뢰도가 낮다라는 평가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 정치적 사건에서 특히 이제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민들의 어떤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찬성과 반대가 많은 사건에서 국민들로 하여금 어떤 의미에서 이제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헌법재판소의 어떤 신뢰도가 낮다는 어떤 주장들을 영향을 받아서 저런 어떤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실제와는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실제와는 다르다고 받아들이셨네요. 예. 앞서 3.1절 탄핵 반대 집회 장면을 보셨는데 저렇게 광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헌재에 대해서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 못 들어보셨죠? 충격적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면 헌법기관입니다. 누구보다도 국법 질서를 준수하고 국가의 어떤 국정 운영과 국정 질서를 존중하고 지켜야 될 모범이 돼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를 처부수자 이런 어떤 주장을 하고 국민들한테 어떤 선동을 하는 거, 이건 도저히 어떤 도를 넘어섰다라고 저는 보고요. 어떤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의 어떤 지금 신뢰도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재판관들 개인을 공격하는 것들이 결국은 이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주요 정치인들이,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이런 발언들을 너무 쉽게, 너무 자주 이런 표현들을 쓰기 때문에 국민들로 하여금 부담 없이 이걸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헌법 질서를 유린하는 어떻게 보면은 내란을 선동하는 그런 발언들이거든요. 내란 선동까지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법률적이 아니더라도 정치적으로? 아니면 헌법재판소는 헌법기관이고 헌법재판소를 처부수자, 때려부수자라는 것이 곧 헌법기관의 어떤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자는 그런 선동 아니겠습니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그렇습니다. 보신 거네요? 그건 일반 지지층들한테 이건 단순히 정치적인 견해 차이에서 정치적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국가 공동체의 기틀이 되는 헌법기관을 없애자, 부숴버리자, 때려 부수자 이런 표현들이야말로 폭동을 선동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거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면책특권의 대상도 아니고 정말 정치적 주장의 한계를 넘어선 명백히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사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헌법재판소의
근무하고 계시지는 않고 이제 변호사시잖아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하면서 이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면 굉장히 더 충격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지금 헌법재판관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충격 그 자체일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런 상황까지 왔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그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하루빨리 이 지금 대통령 탄핵 사건으로 인한 이 혼란을 빨리 종결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재판관들도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서 가급적 신속하게 예. 결정 선고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저런 선동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의 안전 문제도 걱정이 되는데 신변 안전은 어떻게 조치들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통상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통상 이렇게 대통령 탄핵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헌재 주변뿐만 아니라 재판관들의 어떤 동선에 따라서도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경찰의 어떤 협조 요청을 받아서 신변 안전을 계속적으로 지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헌재 선고일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 해석들이 많아요. 7일이냐, 14일이냐, 다 금요일입니다. 혹은 11일이냐, 13일이냐. 정해진 것도 없고 발표된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 이제 정황들로 언론마다 해석도 하고요, 분석도 하고 전문가들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며칠로 보세요? 저는 뭐 제가 예상컨대는 이번 주 금요일 정도 되지 않을까. 이번 주 금요일이요. 예, 그랬는데 예. 뭐 오늘까지 뭐 다른 보도를 보면은 다음 주 중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보도도 많이 있고요. 실제로 헌법재판관들이 이제 5일 내일하고 이제 7일 날 금요일 날 아마 그 평일을 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서 5일과 7일에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까 싶어서 다음 주 중 아마 꼭 반드시 뭐 금요일은 아니더라도 다음 주 중 수목금 중에서는 선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수목금 중에서요. 예. 네. 근데 처음에 이제 7일로 예상하셨던 건 금요일이잖아요. 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사실 전례가 몇 번 없어서 다 공교롭게 금요일이더라고요. 금요일 날 하는 어떤 뭐 불문율 같은 게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까지 대통령 탄핵 사건은 이제 2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금요일 날 선고가 됐습니다. 뭐 일부 보도에서는 뭐 헌법재판소가 이제 주말 선고 이후에 어떤 집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려해서 금요일 날 선고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예. 이제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대통령 탄핵 사건의 어떤 중대성, 신속성 때문에 변론이 종결되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선고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강한 것이지 예. 뭐 다른 일체 정치적 고려나 뭐 어떤 밖에 있는 상황에 대한 고려를 통해서 금요일 선고를 한다거나 예. 뭐 월요일 선고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라고 예. 생각이 되고요. 아마 두 번의 선고도 금요일이 우연히 그렇게 맞춰진 것이지 의도적으로 뭐 재판관들이 금요일 선고를 선호하거나 기준에 따라서 선고일을 잡았던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번의 경우에도 뭐 금요일을 기준으로 해서 선고일을 잡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8분의 재판관이 선고일에 대한 의견 일치가 되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선고하는 그 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신속 재판이 원칙이고 따라서 금요일이냐 목요일이나 정해진 거는 없고 결론이 나고 준비가 되는 대로 빨리 발표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광장에서 집회가 열리고 과격해지는 이런 양상들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씀인데 대선일에 대한 고려도 안 할까요? 저는 그런 정치적 고려를 재판관들이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재판관들이 어떤 정치적 고려를 하거나 뭐 대선일이라든가 뭐 무슨 집회를 의식해서 이렇게 결정을 선고하게 되면 그 자체로 정치적인 고려가 많이 배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 자체가 헌법재판의 어떤 독립성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고요. 헌법재판소로서는 본인들에게 부여된 어떤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어떤 국정의 불안정성, 손상된 헌법 질서를 빨리 회복시키겠다는 그런 일념 하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선고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요.
어떤 일체 고려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노희범 변호사의 분석대로라면 한 열흘 정도 사이에는 발표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변수가 몇 가지 있다. 언론에서도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짚기도 해요. 네. 그 하나씩 좀 분석을 해볼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다.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이 되면 변론을 갱신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일각에서 나오거든요. 우선 뭐 제 생각으로는 마은혁 재판관이 뭐 이번 주 내에 이제 임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 가정을 하더라도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절차에 참여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없다라고 봅니다. 물론 법 이론적으로 또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서는 참여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미 변론이 종결됐고 결정 선고가 지금 굉장히 임박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재판관이 임명됐다고 해서 본인이 재판에 참여하게 되면 지금 재판의 어떤 결정 선고가 상당히 늦어질 가능성도 있고 네. 본인이 재판에 지금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에 진행되어 온 재판을 다시 갱신해서 진행된다면 재판 지연뿐만 아니라 심판의 공정성에도 상당히 그 의문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네. 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인 측면 또 법리적인 측면에 비춰봐서는 마은혁 재판관이 근시일 내에 임명이 되더라도 지금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는 참여할 가능성이 좀 없다고 보여지고요. 8인 재판관 체제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결정 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예, 누가 그걸 판단하죠? 본인이 기피 신청을 하면 8명의 재판관들이 평일을 열어서 결론을 내려서 이건 8인 체제로 끝내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지금 이론적으로는 아직까지 이런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요. 이제 만약에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 전에 이제 평결이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재판관 8명이 이미 결론을 내렸다. 결론을 내린 후에 재판관이 임명이 되면 새로 임명된 마재판관 후보자가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서명만 남았기 때문에요. 근데 마지막 결론이 내리기 전에 임명이 됐다면 이론적으로는 본인이 참여할 가능성은 열려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너무 늦게 이제 임명이 됐기 때문에 내가 참여하지 않겠다고 회피를 신청을 하게 되면 회피를 하게 되면 재판관 스스로 회피하는 경우에는 뭐 강제로 참여하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건 뭐 허가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회피하겠다 하면은 뭐 이거는 깔끔하게 본인이 판단하면 끝나는 문제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미 본인이 임명되기 전에 이미 평결이 이루어졌다면 더 이상은 본인이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 없다. 네. 그리고 현실적으로 시간이 임박해 있기 때문에 8인 체제에서 결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또 하나의 변수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복귀 여부인데 탄핵이 기각이 돼서 복귀를 한다면 최대행이 임명한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이 이건 권한 대행에 대행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다라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일각에선 얘기하는데 예.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야말로 일각에서의 이제 주장일 뿐이고요. 설령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덕수 총리가 탄핵 심판에서 기각이 돼서 권한이 다시 회복이 되더라도 그 권한 정지로 인해서 탄핵 소추가 가결이 돼서 최상목 대행이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행한 모든 업무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탄핵 소추에 대한 심판이 이제 기각이 되더라도 그 탄핵 소추가 가결됐을 때를 기점으로 해서 소급해서 모든 행위가 이제 무효화되는 것이 아니고 한덕수 총리의 권한만 회복되는 것이고 최상목 대행이 진행한 모든 업무는 그대로 유효하다. 그래서 지금 최상목 대행이 임명한 뭐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도 그대로 유효하고 그 재판관들이 대통령 탄핵 사건에 이제 참여한 것도 모두 유효다. 그래서 지금 그 주장은 왜 이런 주장이 나오는지 저는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예. 자, 그리고 세 번째 변수로 꼽히는 게 만장일치 여부거든요. 헌재에서는 재판부의 일치된 의견을 그동안 쭉
강조해 왔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이걸 결론 낼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이견은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견이 있는 재판관들하고 평의를 거치면서 설득이나 혹은 논리적인 서로의 주장들을 내놓고 접점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더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흘 내에 가능하다고 보세요? 예, 저는 재판관들이 이번 사건에서 뭐 전원 일치의 의견이 나올 것이라고 뭐 예상을 합니다. 뭐 이 사안의 성격상 기존에 있었던 뭐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와는 아마 차원이 좀 다른 겁니다. 즉 윤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 선포와 어떤 헌법기관인 국회 활동을 방해하려는 이런 행위들은 어떤 법 위반의 어떤 중대성이 차원이 다른 것이다. 예. 그리고 과연 대통령의 어떤 복직을 할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재판관의 어떤 성향이나 어떤 뭐 가치관이나 뭐 임명의 어떤 경위에 따라서 결론을 달리 낼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전원일치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있더라도 재판관들이 일부러 전원일치 내지 만장일치 의견을 내기 위해서 뭐 소수 의견을 가진 재판관을 다수 의견을 가진 재판관들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설득하느라고 시간을 끌지는 않을 것이다. 예.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 그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재판관들은 소수 의견을 낼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반대 의견이거나 소수 의견이 있으면 소수 의견을 낼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뭐 만장일치를 위해서 다수 의견을 가진 재판관들한테 본인이 뭐 양보를 해야 된다거나 승복해야 될 필요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 때문에 헌법재판소 8인 재판관들이 평의를 해서 만장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만장일치 결정을 위해서 소수 의견을 가진 반대 의견을 가진 재판관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네.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러면 그 말씀하신 소수 의견을 담기 위해서 결정문에 들어가잖아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소수 의견을 작성하는 시간도 감안을 하고 하면 그런 결정문을 전체적으로 작성을 완료하는 데 시간은 더 걸리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지금 11차 변론이 있었고 그동안 재판관들도 이 사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심리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변론이 종결되면서 개별 재판관들은 이미 마음의 준비 내지 마음의 결정을 했다고 봅니다. 즉 심증이 형성이 됐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8분의 재판관이 공식적으로 모여서 이제 최종 결론을 내리는 부분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지 몰라도 본인은 이미 마음의 결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결정이 나왔을 때 내가 이 의견을 추가해야 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재판관 8명이 다 나와서 최종 평결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본인이 어떤 의견을 담고 싶은 내용은 미리 준비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이제 일반 사건과 다르고 이제 결론이 나고 나서 결정 선고에 시간을 많이 끌 수가 없습니다. 이제 보안 문제도 필요하고요. 뭐 지금 대통령의 공백이라는 것은 국정 혼란 내지 국정의 정치 불안정성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결정 선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재판관들께서는 본인이 낼 의견을 이미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결론이 나면은 바로 결정 이후에 본인의 어떤 의견이나 보충 의견이나 소수 의견, 반대 의견을 넣어서 결정 선고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소수 의견을 위해서 아니면 보충 의견을 위해서 시간이 더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4가지 변수를 다 짚어봤는데 뭐 변수는 될 수 있으나 시간을 더 지체시킬 큰 변수는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변호사님은 정확한 이 명칭이 만장일치입니까? 전원일치입니까? 통상 전원일치라고 합니다. 전원일치죠. 예. 전원일치로 파면될 거라고 줄곧 주장을 하고 계신데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탄핵 심판 변론기를 쭉 보셨을 텐데 제일 결정적인 장면이 뭡니까? 뭐 결정적인 장면이라기보다는 뭐 저는 뭐 2가지를 짚고 싶은데요. 대통령이 이제 변론 과정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 호수위의 달 그림자를 쫓아가는 느낌이다라는 것이
대통령의 어떤 국민들이 느끼는 이제 공감이 전혀 안 되고 있다. 예. 그 점에서 사실은 더 뭐 충격이랄까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인원을 끌어내라는 것이 아니고 요원을 끌어내라고 했다.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 변호인단이나 대통령 측의 주장이 객관적인 사실을 헌재 심판정에서까지 초지일관 진실을 말하지 않고 사실을 계속적으로 왜곡하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이 다 목도했다. 이 점에서 대통령의 이번 탄핵 심판은 뭐 재판관들의 어떤 결정 선고는 남겨놨지만 일반 국민들도 심판 과정 전체를 보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결정에 대한 마음을 다 국민들이 이미 심판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호수 위에 달 그림자라는 표현, 아무 일도 없었다라는 주장, 그리고 인원이 아닌 요원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것이다라는 주장, 그 두 가지를 국민들이 보고 일단 이미 판단을 다 끝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네요. 3월 14일 이전에 정확히는 며칠로 생각하고 계세요? 저는 뭐 가장 늦게 3월 14일로 이제 보고 싶습니다. 3월 14일이요? 그렇지만 더 늦어서는 안 된다. 그 점을 재판관들께 좀 부탁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헌재나 재판관에 대한 공격, 또 국론이 지금 분열되어 있는 상황, 그리고 대통령의 공백이라는 것이 국가의 어떤 국정을 불안정하게 하고 헌정 질서가 계속적인 불확정한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3월 14일 내에는 결정 선고가 이루어져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국가 공동체가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날짜를 자꾸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헌법기관의 판단인데 우리가 섣불리 예측하는 것도 위험할 수는 있겠으나 또 워낙 궁금한 사안이기도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노희범 변호사였습니다. 우리 어른이들 잘하고 있나요? 집에 가고 싶다. 어디 있는 거지? 응원할게요. 세상 모든 어른이들. 세상의 모든 일을 리스펙. 잡코리아 알바몬. 한돈의 능력 어디까지? 단백질 3대 육류 중 1위. BBC 선정 슈퍼푸드 돼지기름. 초고속 신선 유통으로 맛도 영양도 더 완벽하게. 한기 없는 능력 국산 돼지고기 한돈. 빈틈없는 흡입력. 전기분해 기술로 세균은 말끔하게. 쿠쿠 이 바닥을 깔끔하게 평정. 쿠쿠 파워 클론 무선 청소기. 피곤해. 약국? 피로를 피할 수 없다면 아로나민 골드. 약이니까 다르지.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차이. 나도 아로나민 주세요. 대통령을 구하고 법치주의도 구하기 위해 국제사법재판소까지 갈 각오가 있다. 2017년 초 탄핵 반대 집회에선 국제사법재판소까지 거론됐습니다. 헌재 선고에 대한 불복을 암시하는 대표적인 장면이었습니다. 8년 뒤인 지금 이번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이 등장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곳에 헌재를 비판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합니다. 국민 50% 가까이 헌재를 믿지 못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담았다고 합니다. 국제기구를 움직여 불복 여론을 키우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됐습니다. 그런 의도가 있든 없든 분명한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헌재는 단심제고 인용이든 기각이든 그 어떤 결정이 내려지면 그 누구도 불복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여기도 콘드로이친, 저기도 콘드로이친. 비슷비슷한 이름들에게 따라할 수 있는 건 비슷한 이름, 딱 거기까지. 다양한 국가에서 연구된 관절 연골 건강지표 개선 확인. 이 정도는 남아야 이름값 하는 콘드로이친. 관절엔 콘드로이친 1200. 오래 걸을 수 있는 힘은 체력이 아니라 플라이하이크야. 언제든 가볍게 밀어주니까. 이번에도 먼저 갈게. 플라이하이크 K2. 차이를 만드는 디테일. 질레트 랩스로
자신 있거나 아니거나, 여유 있거나 아니거나, 각질소, 숨은 수염까지 확실하게 하루 종일 깔끔한 면도. 질레트랩스 딥 클렌징 바. 화장실 자주 가시네요. 갔다 와도 자꾸 마렵네. 형 그거 질환이에요. 질환? 진짜? 시작하세요. 카레토 포텐. 독일에서 개발된 생약 성분 함유. 야뇨, 잔뇨, 빈뇨엔 판메이리. 카레토 포텐. 약이나 다르죠? 밤에도 안 깨요. 네, 오대영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